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무척 중요한 거는 북미관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패권국이고 북한도 결국 우리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인 거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북미관계가 주요한 독립변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북한 문제가 많이 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은 이미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약속도 했습니다. 비핵화, 체제 보장은 이미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제네바 협상 때도 했었고 뭐 여러 했었지만 결국 소득을 얻지 못하고 오바마 시대에는 결국 전략적 인내 전략을 펼쳤습니다. 전략적으로 인내한다고 하면서 이 시간 동안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이란에게 핵을 개발하는 찬스, 시간을 오히려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까지 지원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오바마 정권이 그랬던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리즘, 중국 포용 전략, 중미 간의 그런 스위트한 모드가 같기 때문에 그 산하 문제인 북한에 대해서도 마일드한 태도를 보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이상주의적 사고 역시 그 오바마 정권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인내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 시간 동안 핵과 미사일을 한층 더 잘 개발할 수 있었고 임기 말에 오바마는 트럼프에게 아마 너는 북한과 전쟁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미 그 시기에 북한 문제는 이미 미국이 손쓸 수 없는 정도의 핵 개발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화이트하우스에 들어온 이후에 이분이 맥팔랜드라는 여성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주도로 북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서 처음부터 다시 다 조사하고 전략을 세우자고 지금까지 북한 정책은 실패다. 이제 다시 전략을 세우자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한 전략에 의존하지 않을 것. 여기서 실패한 전략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적당히 스몰 딜을 하면서 적당히 속아주면서 적당히 돈을 주면서 이 문제를 질질 끌지 않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정권이 확실하게 하고 이제 CVID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양보 없이 스몰 딜 없이 굿 이너프 딜 없이 정말 빅딜로 가겠다는 모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서로 로켓맨이라 하고 뭐 미친 개라 그러고 서로 엄청나게 많이 싸웠는데 말싸움을 많이 했는데 곧 대화 모드로 갔습니다. 대화를 좋아하는 것은 트럼프의 전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쓴 책이 아트 오브 딜 아닙니까? 이 책이 아트 오브 워 손자병법을 보고 영감을 얻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손자병법의 에센스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 해서 피 안 보고 이기는 것, 최대한 코스트를 안 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전략으로 김정은을 예쁘다 하면서 그의 패밀리와 친하다, 그 아주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예쁘다 하면서 대화 모드를 하는 것이 트럼프의 아주 고도의 전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할 거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 거는 다 하는 거죠. 경제적 맥시멈 제재도 가하고 전략적 자산도 모두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말은 예쁘게 하면서 마치 친절한 것 같이 하면서 정말로 뒤에서 무섭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진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담도 했습니다. 정말 김정은이 60시간을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났는데 트럼프가 중간에서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스몰 딜은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왔고 미국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을 하면은 마치 평양의 김일성 대학을 나온 걸로 착각할 정도로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자기는 사업가여서 책을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왔고 특히 미국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들이 내고하는 방법, 네고시에이트 하는 방법이라고 휴전 협상, 남북 6.25에서 휴전 협상에 임했던 조이 장군이 쓴 책을 읽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들과 협상할 때 속지 않는 방법, 말려 들어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때 협상에서 미리 안 만나겠다고 해버리고 또 협상 중간에 나와버리고 그런 고도의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말은 예쁘게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은 모든 전략적 자산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번에 방위비를 많이 요구하는 이유도 이것들을 운영하는데 이것들 한 번 띄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또 이거는 카이네틱 웨폰이라고 하늘에 우주에 떠 있는 무기입니다. 이게 친환경 무기입니다. 핵이랑 다르게. 그래서 전봇대와 같은 텅스텐이 이 위에 박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탁 떨어뜨리면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효과로 가서 그냥 평양의 김일성궁을
핵 방사능 하나도 없이 없애버릴 걸까? 지금 김정은 머리 위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또 이번에 솔레이마니 사살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금 알래스카나 괌에서 이런 비행기 훈련을 매일 하고 있고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미군의 전략적 자산은 뒤에 있는 모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도태평양 전략을 모두 뒷배로 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지 그래서 김정은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많이 먹어서 그 날로 몸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시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배도 이것이 김정은이 가장 사랑하는 배 아닙니까? 와이즈 어니스토. 여기다가 석탄은 맥시멈 살아가지고 선상에서 팔고 그 돈으로 뭐 벤츠도 사고 모주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배도 다 끌고 가서 원비어 아빠가 이거 압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에 하는 제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고위층, 특권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압박은 지금 그 북한 주민을 케어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오른팔 왼팔 그 특권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지지층 가장 중요한 지지층인 특권층이 중국의 평양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맥시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층의 분열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김정은이 원래 벤츠의 최대의 고객 아닙니까? 한 번에 가서 몇십 대씩 벤츠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돈 없으니까 못 쓰고 시시껄렁한 물건들 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지도자를 모시고 살 때 이런 정도의 베네핏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지도층의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중요한 체제 위기입니다. 인권은 북한의 가장 위크체인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 문제를 끝없이 건드립니다. 원비어 부모님 또 지성호 씨를 화이트하우스나 또 스펙 같은 데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고 첨부인권위원회를 백악관 내에 만들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면에 대해서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정말 깐당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애달게 하려고 현재 들어서 올해 들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트럼프가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하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이 한마디로 훅 가면은 북한은 자멸할 것인데 지금은 북한이라는 답안 나오는 국가랑 싸우지 말고 미중 패권 경쟁에 집중하자. 중국이 푹 가면은 중국은 이미 북한 붕괴 사태 때 자기네가 어떻게 진입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세력을 구축할지까지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패권 경쟁에서 힘이 빠져서 북한 붕괴 사태에서 힘을 못 쓰게 되면은 북한은 아주 이제는 피스 오브 케이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문제에 집중하자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침묵을 하는 것이 더욱더 북한을 지금 애가타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힘든 와중에서 이 힘든 경제적, 보건, 위생적 상황에서 지금 계속 미사일을 쓰고 방사포를 쏘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전략. 정말로 이 패권 전쟁과 북한 문제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아주 고도의 아이디어에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식량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대북 제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40%의 인구가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양 과잉인 우리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지금 보건 위생학적 상한에서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애통합니다. 최악의 식량량을 겪고 있어서 지금 몇 호 창고 정말 애지중지하는 창고까지 다 오픈할 정도로 이때 하노이에 갔던 것도 그 하노이에다가 베트남 총리에다가 식량을 요청했는데 지금 모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다 거절하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회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장마당입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원래 배급 경제 아닙니까? 나라가 국민의 먹고 사는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그럴 능력이 국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양이 뿔 빼고 다 판다는 장마당을 통해서 다 먹고 삽니다. 일견 나라에게 있어서 알아서 먹고 사니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립성과 힘을 가지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약간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북한의 국가사회 관계의 엄청난 균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국가의 권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바깥쪽으로부터의 정보로 이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되는 핸드폰의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있다는 것은 다 이제 한국 드라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체제가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장마당 경제로 인해서 극대화돼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트가 이탈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김정은이 여기 이제 운구차 8인방입니다. 김정은이 제일 앞에 있었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이 7명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죽던지 어디 가 있던 거의 다 죽은 거죠. 그랬을 때 이 황병서라는 사람도 무릎을 꿇고 입을 가지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무서워했는데 지금 또 어디 훅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무섭게 살고 있을 때 그래도 특권이라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없고 언제 죽을지 언제 훅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엘리트의 이반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튀는데 돈을 갖고 튀어서 잡아오라 그러는데 또 잡아오라고 보낸 보위부도 또 도망가 버리고 또 이제는 또 잡으러 갔는데 데리고 오자니 데리고 와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가지고 올까봐 지금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김정은이 아주 제가 생각해도 지금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자유조선의 존재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체제에게 엄청난 공포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 상황이 아주 취약한 보건 상황에서 북한의 보건 이미 200명 이상의 북중 그 경계선에 군인들이 죽었다는 내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은 계속 시치미떼고 우리는 확진자 없다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괜찮을 리가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생명줄이 그들에게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생명줄이 북중 교역 또 중국 관광객 입국을 금지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지 그나마 생명줄조차 막을 정도로 지금 북한 내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하지만 지금 미국이 제안하는 이거 바이러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은 그냥 주지 않겠죠. 언제나 비핵화를 하라고 달달달달 볶으면서 북한을 지원할 텐데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국민의 보건위생학적 상황보다는 내가 핵이 없어져서 내가 무력화돼서 내 정권이 어떻게 되는 게 더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선뜻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만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의 바이러스 새로 확진자가 0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 센스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뻔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라고 했으면 참 구구절절할 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I hope so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길 원한다. 전 정말 센스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정말로 중국의 바이러스가 끝났다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초중학교가 개학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고 양회, 전인대와 정협 두 가지 대회가 열린다면 정말로 이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읽었는데 중국의 지난달 이동통신 가입자가 1,2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200만 명의 핸드폰 해약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어떻게 된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해지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자리에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해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넘버 1,200만 명의 이동통신 고객이 자기의 핸드폰 라인을 취소한 것에 대한 임플리케이션 여러분 한번 아주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다이나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막 그러지만은 친서도 보내고 직접도 보내고 어떻게도 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고 또 그 쿠슈너 사위의 그 발언에 의하면은 정말 자기 애달픈 심정도 트럼프에게 난 당신 아버지 같은데 좀 선대 유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스몰 딜에 끝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나 요만큼만 포기할 테니까 좀 제재 좀 풀어달라. 하지만 미국은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절대 굽히고 있지 않고 굽힐 이유도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만나러 갔을 때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절대 존엄이 가서 실패를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책임을 이런 사람들이 묻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총살당했고 이 사람은 사라졌다가 며칠 있다 다행히 나타났고 이 사람도 어디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지 그런 데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미국한테 지금 분명히 원하는 게 있는데 미국이 그거를 필요한 거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권과의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사회주의권과 잘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뭐 그런 거 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푸틴은 가서 기껏 할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쓸데없는 보검 같은 거 줘가지고 김정은 뭐 이런 거 주면서 뭐 선물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달라고 온 게 아닌데 뭐 이런 거 주니까 열받아서 그냥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방 삼각도 지금 믿을 뒷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권 전쟁에 그만큼 치열하게 임하는 이 나라들이 모두 고달픈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동북아의 다이나믹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를 하고 있다면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너무나도 두드러지는 게 지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북 경협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맥시멈 프레셔를 해야 된다는 데 비해서 우리는 끝없이 개성공단 열어야 된다, 관광 보내야 된다, 경협해야 된다 하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굿이너프 딜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경협도 하자고 않고.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미국은 언제나 북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과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미국의 전략, 우리의 뒷배가 되고 있는 미국의 핵 자산을 없애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이 말하는 북한 비핵화가 한국 청와대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의 스탠스를 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발언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이 분명히 균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에서 나오겠다고 한 것들, 또 한미일 동맹은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한 거,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 1대1로에 우리는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 거, 또 화웨이를 쓰겠다고 하는 것들, 다 미국의 북한 전략,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동맹의 편에 쓰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노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를 무슨 색깔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매한 입장을 띄었을 때, 우리가 동맹으로부터 이렇게 이탈했을 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지역에서 따당하고 얻어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과 그런 인도태평양 전략에 꽉 껴있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감히 우리나라 카디즈를 넘보거나 수십 년 동안 냉전 시기에도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지금 이게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군용기들이 우리나라 해상을 넘나드는 것은 이 동맹의 균열이 우리나라의 안보 질서, 국제 안보, 우리나라의 생존과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덕을 보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냉전의 최전방에서 언제나 미국의 베프로 있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 전선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옆에 있는 일본이 전략적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까리하게 생각하는 미국이 전략적 자산을 다 일본에게 배치하는 거죠. F-35를 일본에게 막 갖다 주고, 그 기술을 갖다 주고, 원래는 그냥 자위대, 정말로 조그만 별일도 할 수 없었던 자위대의 기능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군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도 미국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거대한 패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태까지 베프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이탈하는 데 대한 미국의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미워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취하는 전략이 일본에게 어떤 베네핏으로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너무너무 상승했고, 그 가운데서 아베는 어쩌면 평화헌법을 고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생각했을 때, 패권국이 생각했을 때 이 나라가 평화헌법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신냉전에 좋은 파트너인 힘을 가진 나라로 작동하기를 원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취하는 전략적 위치가 실제로 우리나라 안보와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가치에, 또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떠한 선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은 확실히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베와 트럼프의 브로맨스 우리가 익히 보지 않았습니까? 둘이 막 셀피 찍고 난리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일본이 미국이랑 그렇게 가깝게 된다면 일본은 그러면 러시아랑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지고 걔네랑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시진핑과 푸틴이 정말 일본에게 너무너무 요즘 잘해줍니다. 왜 그런 거죠? 국제 정세는 이렇게 어중간하게 힘없이 돌아다니는 애를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때리는 거고, 뒷배가 튼튼하고 힘센 사람은 친구하고 싶어하는 게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우기기를 듣고 칭다오함, 관함식에 중국에 초탕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랑 가까워질 때 오히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더욱더 제접을 잘 받고 더욱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쟤랑은 잘 지내야 되는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언제나 통미봉남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도와준다고 해도 뭐 소대가리, 앙천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너저랑 금강산 뭐 가져가라 그러고,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상냥하게 굴었던 김여정까지도 막 우리에게 폭언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북한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이상한 대접을 받을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궁금한 것은 미국의 패권국의 생각 아닙니까?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패권국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한미 관계가 엄청나게 좋으면은 우리가 미국에게 가질 수 있는 조정력에 대해서 북한이 프레셔스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대접을 엄청 잘해주고 눈치를 볼 텐데, 지금 한미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어떠한 영향력, 조정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를 엄청 개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외교 안보 정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은 그 공천에서 그 공천위원장들이 이렇게 했다가 막 비난을 하다가 며칠 있다가 납작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는 게, 이게 여론의 힘이, 정말로 정치인들은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른 안보관, 가치관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인에 대한 압력 집단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리를 이번에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와 또 교회가 먼저 분명한 정치의식과 외교안보 전략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이익 집단의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가 좋은 외교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우리가 먼저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는 것이 또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요즘 여러 번 그 없는 살림에 저거 한 번 쏠 때마다 100만 불입니다. 그 100만 불 지금 사실 이게 보건의학적으로 국민을 케어해야 할 돈인데 저런 돈을 쓰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 북한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 정말 북한이 가진 어려운 상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 대해서도 북한이 침묵하고 있는 거,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했던 그런 동북아 다이나믹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라는 것은 종이와 약속, 어떠한 소망, 감상,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우리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힘으로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부족하다면 동맹의 힘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인벌린 수상이라고 나치가 막 득세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득세하는 히틀러를 찾아가서 평화조약에 막 사인을 하고,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히드로 공항에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평화가 왔나 보다, 나치가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은 지키지 않을 것,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평화는 이 종이로 오는 것이 아닌 거죠. 이때 철칠은 국민들이 다 듣기 싫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우리가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고생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정말로 국제 질서와 안보와 평화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국가의 자존과 독립과 생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라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이 이야기가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에 잘 나타나 있어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인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멋이 중한디라는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김정은이 뭐가 중요합니까? 인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북한 국민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가장 넓고 심각하고 최악인 걸로 유명합니다. 그 종류와 그 정도가 정말로 얼마나 넓고 광범위하고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역대 모든 서밋 미팅에서 남북 대화에서 한 번도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 수많은 평화 약속을 했지만, 수많은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북한 주민의 행복과 안보와 행복과 안정과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자유를 억압하면서 어떤 정권을 일궈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아무리 약속한들 무슨 악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데 비해서 국제사회는 엄청나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들이 북한 인권법을 자기네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유엔 결의를 발의하고 있으며 매해 코이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반성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논리, 또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보편적 인권이 있지만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속기 싫은 북한을 내재적,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천부의 인권을 주셨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얘한테는 주고 쟤한테는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북한 사람들은 그냥 저 정도 수준의 인권을 누리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모두가 가져야 될 권리를 나는 갖겠다, 너는 좀 이따 가져라고 말하는 아주 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습니다. 유엔에서 자기 의도적으로 기권을 했고 북한 인권법 겨우겨우 1010만 것 끝에 통과된 북한 인권법을 사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정권에 들어서 북한 인권 단체가 엄청나게 타박을 받고 있고, 외국 북한 인권 행사에 갈 때도 옛날에는 갈 돈도 주고 가서 활동도 했는데 못 가게 하고 자비로 가라고 그러고 가서 무슨 말 하면은 가만 안, 그래서 뭐 그런 일들, 그다음에 탈북자 단체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탈북자가 이렇게 뭐 모자가 죽은 것도 아시고 모녀가 죽은 것도 아시고, 또 이번에 단식 투쟁에 또 나선 탈북자가 있었던 것도 굶어 죽거나 이렇게 죽거나 뭐 매한가지다 하면서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 우리를 기겁하게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송 사건, 정말 너무나도 저는 충격받았는데 이 일이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 충격적입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신들이 북한에서 지냈던 동네, 자기가 북한에서 일했던 그런 공장 사진이 지금 구글에 있어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옛날에 뭐 조금 잘못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보안부 가가지고 반성문 쓰고 막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있는, 그러고 나서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 생활을 하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자유가 얼마나 거기 있는 청년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과 김정은 정권은 제로섬 관계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가 살면 얘네가 죽고 얘네가 살면 얘네가 죽고 이런 관계지, 둘이 살든지 둘이 같이 죽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지, 북한의 주민들, 2,300만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정권이 지금의 같은 정권을 유지하는 한 그것이 불가능한 거. 이 정권은 같이 생존하든지 죽든지 살든지가 아니라 따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얘가 살기 위해서는 얘가 죽어야 되는 그런 지로성 관계고, 또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북한이라고 보지 않고 북한 정권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인지 언제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북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인권은 정말로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부동의 일이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제일 억압다는 나라도 1위, 뭐 모든 면에서 1위 끝에서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통일의 대상이, 우리의 대화의 대상이, 우리의 협력의 대상이 북한의 정권인지 아니면 2,300만 북한 주민인지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경협을 한다면 그 베네핏이
여기 가는지 여기 가는지 우리가 지금 뭐를 한다면 그것이 여기 가는지 여기 가는지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말하기 불편하실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가장 먼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북한이 불편한 곳이고 아픈 곳이고 건드리면은 힘든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정권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끝없이 말하면서 이것을 환기시키고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어떠한 북한 정권에게 프레셔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협과 평화 경제의 착시 효과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됐을 때 서독이 통일을 흡수 통일했습니다. 여기도 북베트남, 남베트남도 얘네들이 빨갛게 됐을 때 빨간 쪽이 민주주의 진영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중간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지 어중간한 중간에서 뭐 자유사회주의 뭐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통일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가는 노선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제라는 단어 우리가 정말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연방제를 적화통일의 이전 단계 프리스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전략으로 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왜 연방제를 해야 되는지 왜 뻔하지 않습니까? 연방제가 되면은 북한은 한 표입니다. 얼마나 단합이 돼서 딱딱딱딱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제의 결과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서 냉전으로 인해서 분단됐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돼서 지금 유럽의 짱 아닙니까? 유럽의 리더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됐던 독일의 통일의 교훈은 우리에게 주요한 함의를 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힘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된다. 강력하고 안전한 우리가 먼저여야지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뺀다는 게 무장을 해제한다는 게 평화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포기하는 게 절대 통일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냉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소련에게 했던 봉쇄 전략이 정권이 바뀌어도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일관되게 지속됐기 때문에 결국 소련은 말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관된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전략이 바뀌면서 북한에게 끊임없이 숨쉴 구멍과 활로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 그것이 국내 정치적 이유가 대북 전략을 망가뜨리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견제해야 될 것입니다. 원조는 분단의 관리 방식이지 통일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전략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리더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단이 우리의 문제로 된 것이 아니듯이 통일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국이 많이 있는 거고 주변국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나라들 아닙니까? 통일을 원하는 나라 모두 지금 세계의 넘버 4 안에 드는 나라들 아닙니까? 미국,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다 세계 4대 국가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것은 그냥 레토릭 내지는 이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일관된 설득과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면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독에서 중앙기록보존소에서 분명하게 인권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이 된 다음에 내가 지금 행한 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인권 탄압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이 서독의 교회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그것이 독일 통일 또 동독에 대한 인권 탄압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이러니 저러니 비용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통일이 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분단의 비용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자산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또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점점 이 통일 비용은 시대가 지날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고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더 힘들어진 일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이 슬픈 역사를 끝내버리겠다는 뭔가 파이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을 했을 때 그 당시 독일 동독과 서독의 총리였던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고 공동의 미래를 가져야 되고 한반도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되고 한반도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왜 주변국 정세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꼭 하라고 두 옛날 지도자들이 통일을 정말로 정말 이루어냈던 두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강추하고 갔습니다. 결론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지금 한반도가 파란색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하고 중미 간의 그런 밀월기를 보냈던 이전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차이나 인게이지먼트 폴리시를 펼쳤던 지도자들은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 혹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정권이 사회주의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회주의 패권국인 중국을 어떻게 무력화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역사를 맞은 것입니다. 패권국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당사국인데, 우리가 당사국이고 우리와 정말로 이웃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은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정치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봤을 때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금쪽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더 멀고 막 듣도 보도 못한 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막 뭐 진짜로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도 막 파송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곳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 통일을 미루고 인권 얘기하는 걸 주저하고 이 얘기를 외면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우리의 애통한 마음 다 들으실 테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호프풀리 그 일하시는데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써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하시는 장선보 목사님, 또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북한의 주민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개인 모두가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존엄을 누리고 정말로 행복하고 또 그런 행복하고 빛과 소금 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꽃피우며 살 수 있는 한반도